이상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온라인 쇼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광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졸업생과 재학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졸업생들 중에 네이버에서 광고 전문가들로 인정을 해서 칼럼을 쓰도록 하는 자격을 주는데요. 네이버 에디스트라고 합니다. 상당수 졸업생들이 네이버 에디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를 우리 역량 안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참여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광고가 제일 재밌는 거고요. 이 본방송은 원래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방송은 가급적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세종대 경영학과에서 강의 교수를 하고 있는 이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나이가 더 어려 보이지만 김덕현 교수님 선배입니다.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처음 개교했을 때 멤버였고요.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의 마케팅 홍보학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비지니스 초대 학과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김덕현 교수님이 2대 학과장을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으로 봐서는 저보다 까마득한 선배님이시지만 세종사이버대학교와의 인연으로 보아서는 저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더욱 반갑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트렌드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영역들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관리상의 어떤 쟁점들과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가 본의 아니게 좀 뒤집혔는데요. 김덕현 교수님 강의가 먼저 진행됐던 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김덕현 교수님이 더 개괄적인 그런 전체에 대한 오버뷰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좀 특수 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유비쿼터스 마케팅을 넘어서 옴니 채널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말은 옴니 프레젠스라는 말로부터 나오거든요. 이 옴니 프레젠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란 뜻이에요.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점으로 마케터들과 접점을 갖다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백화점이면 백화점, 또는 할인마트면 할인마트, 전문점이면 전문점,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면 온라인 사이트.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얘도 점이죠. 약간 더 확장된 점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점들과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환경들이 다 같이 선으로 연결되어 버리고 이게 면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센추어 같은 회사에서는 이거를 360도 커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실상 볼 수 있는 어떠한 각도를 보더라도 다 커머스 환경으로 끊임없이, 영어로는 seamless라고 그러는데요. 이 seamless environment가 형성되어져서 구축되어져 간다는 거죠. 사당역 가보셨습니까? 사당역 아세요? 네. 사당역이 굉장히 재미있는 곳인데요. 이 재미있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CJ 홈쇼핑이 분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CJ 홈쇼핑에서 스타일 존이라고 하는 자신의 오프라인 경험 존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로 홈쇼핑에서 판매되어지는 상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어지는 상품, 그리고 오클락이라고 하는 데일리 딜 사이트도, 뭐라고 그러죠? 소셜 커머스 사이트도 CJ 홈쇼핑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상품의 현재 판매 현황과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QR코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직접 자기가 딜에 참여하거나 거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근데 제가 더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상품을 소개하고 우리 활동 현황을 갖다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J 홈쇼핑이 이제 브랜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건 NY걸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 자키인데요. 뉴욕에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자기네 제품 중에 일부 시제품들 갖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을 해서 그 사용 결과들에 대해서 포스트를 만들고 영어로 방송을 합니다. 그럼 그 영어로 방송한 것을 CJ 홈쇼핑에서 친절하게 한글로 자막을 붙여서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정보의 원천이 사실은 CJ 홈쇼핑이었지만 이게 시장을 거쳐서 참여하는 형태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만드는 거죠. 이외에 또 다른 브랜딩 케이스들도 이런 글로벌 할로우 이펙트 같은 것들이 같이 형성되어지도록 하는 관점에서 모든 매체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 갖다 거쳐나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베스트바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 미국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텔레비전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팔다 보니까 텔레비전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쪽으로 이제 판매 중점을 갖다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텔레비전 잘 팔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잘 팔 수 있겠습니까? 판매하는 데 대한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판매 사원들이 충분히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다 찾았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유튜브에 메리 TV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찾아보시면은 베스트바이에서 했던 광고를 갖다 확인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메리라는 사람이 혼자 서서 마이크를 들고 나 스마트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면 그 관중석을 꽉 채운 그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막 손을 들고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어떤 걸 사면 돼요? 제가 그러면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사면 좋은가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더 좋은 방법 다 많이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베스트바이 조끼입니다. 이 광고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요. 트위터 사이트를 갖다 자기네들이 개설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자기네 스마트폰에 더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영업사원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트위터 사이트를 만들고요. 거기에 한 계정으로 자기네 영업사원들을 묶었습니다. 그걸 이제 12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12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어떤 소비자들이 한 명 자기가 답을 올리면은 전국에 있는 베스트바이 스마트폰 영업사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갖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갖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360도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소비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모든 방향에서 접근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쇼핑업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대응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장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외가 있고요. 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 쇼핑몰과 같은 뭐 코엑스몰과 같은 그런 어떤 커머스 퍼실리티 같은 데가 있고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내가 쇼루밍이라고 그러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그걸 내가 온라인에서는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이런 상품들이 괜찮은 조건이 있는지 하는 것들 갖다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쇼핑몰 앱을 갖다가 구동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쇼핑몰 앱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한 장소와 상관없이 똑같은 앱이 나와요. 그게 진짜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석사과정 학생하고 같이 손장난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떤 형태의 첫 초기 화면이 어떠한 상황과 가장 맞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글과 같은 서치 창만 하나 준 거. 두 번째는 옛날에 야후와 같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직접 근처에 있는 상품들 갖다 보여주는 거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 함정에 걸리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주위에 있는 상품 보여준다고 항상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상품 보여주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약 걸리는 거죠. 내가 야외에서 내가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서치창에 나오면은 이거는 네가 지금부터 상상해서 네가 사고 싶은 상품을 갖다 나한테 가르쳐 줘봐. 이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퍼실리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인접한 그런 정보를 갖다 주는 거겠죠. 내가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탐색창을 갖다 보여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에 이런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야외에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스마트폰을 켰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테니까 특정한 목적이 없이 브라우징을 하는 그런 비헤이비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서로 엇갈린 그런 화면들이 처음 나갔을 때 소비자들이 그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 갖는 태도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 이제 옴니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끝내주네.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나와도 어차피 일본말로 나오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광고 대행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색깔이 나오는 벼들을 갖다 심어서 이걸 사이트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드는 걸 이름을 라이스 코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라이스 코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이렇게 경작을 해서 그림이 나오도록. 이게 어디서 찍었겠습니까? 전망대에서 찍은 거죠. 일본 사람들 같죠? 뭐 울트라맨도 나오고요. 디자인 어떻게 했죠? 쌀이 농이죠, 저거 원래. 예,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품종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전망대에서 보고 그 그림을 스캔하면 그러면 그 쌀을 바로 살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QR 코드와 같은 것들을 갖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겠네. 오프라인에 접점에서 주어지는 시그널을 처리해서 이걸 활용해서 현장에서 구매하면 더 싼 가격으로. 싸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양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갖다 같이 결합시키는 그런 거지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건 진지한 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진지한 시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해서 매년 쌀을 이렇게 팔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저변을 갖다 새로 만들고 추수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죠. 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라이스 코드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본 방송이 재미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나도 재미있잖아. 홈쇼핑 보시잖아요. 사실은 매체 간의 이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매체 간의 이동 보면은 홈쇼핑 채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케이블 TV 채널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재밌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홈쇼핑 채널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품을 보여주면 그 상품을 갖다가 주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가서 그 상품을 갖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좋아진다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다카라가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카라 재팬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만든 앱인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방송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방송 화면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 화면에 현재 나와 있는 그림을 인식해서 모바일로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져. 그러니까 QR코드 써보셨죠? QR코드 더럽게 귀찮거든요. 네, 거기다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생각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패턴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이 이건 그렇게 높은 기술은 아닌데요. 뭐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었으면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쇼루밍을 하고 모바일 채널에서 그거에 대한 전환을 시키는 것 같은 형태로 매체 간의 전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소비자가 바뀌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소비자가 갑자기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항상 소비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기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이 주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여태까지 발신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이런 소비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알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보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점포에 들어와서 물건 사는 소비자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포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어디를 다니셨는지 하는 데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래서 경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패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케팅 사이언스에서는 2000년대 초에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생겨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15년 정도 된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이 소비자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어느 사이트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트 안에서 어디를 다니셨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문가시니까 그런 데이터를 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15년 전에 빅데이터란 말이 없었죠. 그런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런 로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한 매체에서 벌어지는 소비자의 자취에 대한 분석이에요. 근데 이런 한 매체에서 벌어지는 소비자에 대한 자취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게 쇼핑몰이거든요. 쇼핑몰 안에서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셨는지. 그 쇼핑몰 매대 앞에 서서 어떠한 상품들을 봤는지 아이 트래킹 또 이걸 VR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뭐 AR이라고 하기도 하죠. VR은 뭐죠? Virtual Reality. AR은 뭐죠? Augmented Reality. 우리가 상품을 찍으면 이에 대해서 정보 원산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연결돼서 보여주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무엇인가 찾았다고 하면 과거의 로그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경로들로 다 연결되어서 이러한 경로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이러니까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건 지금 슈퍼마켓에 대한 서비스 진행 과정이거든요. 슈퍼마켓에 대한 서비스 진행 과정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제일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 소비자가 매대 앞에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상품을 못 찾네. 이 매대 앞에서 상품을 집어서 카트에 집어넣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만 보네. 우리가 진짜 팔고 싶은 건 세 번째 단에 놨는데 이런 세 번째 단에 놓은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상품을 꺼내네.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계한 것에 대한 실패잖아요. 이런 실패점들이 어디인지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실패점들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혜택의 극대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의 약화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실패점과 그 영향력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FME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FMEA 같은 것들이 아까 경로 데이터와 같이 결합되어서 분석되어지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입고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제시되어지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프로모션 정보와 같이 결합해서 주문을 하고 그 주문된 결과들이 처리가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배송이 되고 배송된 결과 소비자들이 상품평을 올리고 불만을 제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서비스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 설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정보를 붙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우리 사이트 또는 자기의 SNS에 올렸던 상품에 대한 불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평들을 다 크롤링을 해갖고 그러면 G마켓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도대체 페일러 모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페일러 모드로 인해서 아세요?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중에 실제로 전환되어지는 상품은 20%밖에 안 됩니다. 결제가 일어나는. 근데 장바구니만 담아놓고 이게 결제가 안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소비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이걸 우리가 가상현실 구성을 할 때 보면 이걸 우리가 어텐션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퍼널은 깔때기예요.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처리해도 되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 입장,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만 보고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있어서 어디까지가 소비자들한테 제시되어질 수 있는 의미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의미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페이스북이 여러 개의 버튼을 갖다 달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의 like라고 하는 버튼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좋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좋아요는 즐거워요, 웃기네요, 빵 터지네요, 기쁘네요, 훈훈하네요, 공감이네요, 사주세요, 놔주세요, 맛있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요, 반가워요, 신기해요, 이상한데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쁘네요, 아름답네요, 따뜻하네요, 좋네요 등등 해서 옛다 관심 하나까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떠한 맥락에서 반응을 했는가에 따라서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자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관계에도 점점 더 우리가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살펴보았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자치가 남기 때문에 이런 자치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가 요새 이지영 교수님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은 만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거주하는 항공사 조종사하고요. 항공기 조종사하고요. 그 사람의 조카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고등학생들이 고3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뭐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이야기하려면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단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에 대한 자취가 남는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 대한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는 건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누구인가? 리더겠죠. 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리더겠죠.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가에 따라서 효과와 전달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소비자 행동력 교과서에서 보면요. 이 소비자 행동력 교과서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1960년대 중반에 구축이 되었으니까 한 4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욕구를 확인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런 탐색된 대안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가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구매하고
구매한 것들을 소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갖다 겪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소비자들의 디시전 퍼널링이라고 깔때기처럼 처음에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 많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탐색하는 범위는 좀 줄어들 거고요. 대안을 평가하는 범위는 더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대안을 평가한 것 중에서 구매하는 건 점점 줄어들 테니까 깔때기 모양처럼 됩니다. 근데 이 깔때기 모양처럼 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보는 건 생각해 보면은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점포에 들어선 다음부터 소비자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각하는 소비자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소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 그 안에 브랜드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브랜드들이 서로 비교되어지고 경쟁하는 그런 집단을 갖다 만듭니다. 이걸 여기서는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런 클러스터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경쟁 과정에서 맥락적으로 그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맥락적으로 선택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얘는 큰 문제 있음. 다음부터 다시 또 다른 어떤 그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애들 갖다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로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변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가 지금 구매에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이게 전형적인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가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여정을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패스 데이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맥킨지에서는 2012년에 CDJ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CDJ는 뭐냐면요. 컨슈머 디시전 전이에요. 확 차이가 나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제품으로 오는 소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깔때기처럼 봐서 이 깔때기를 들이밀어 갖고 소비자를 끌어들일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소비자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잘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케팅을 진행하는 마케터들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주어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걸 미국의 한 경영학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브린 율프슨이라고 하는 MIT의 학과장인데요. 이 사람은 3B를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라는 거죠. 3B는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양이 많아야겠죠, 물론. 양이 많아지겠죠, 물론. 근데 양 많은 데이터는 경영학에서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관리에서 분석하는 주가 변동 데이터 같은 경우엔 초 단위로 상장된 주식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몇 시간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 한 종목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초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시간에 3,600개씩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은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새롭게 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특징 그리고 도전 과제는 버라이어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버라이어티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점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우리 물건 사기까지만 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어떠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여정의 끝은 도대체 어디가 되어질 것인지 하는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고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긴 해요. 관리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이슈는 velocity입니다. velocity. 좀 친숙하지 않은 단어죠. 그런데 주라기 공원 보셨어요? 제일 무서운 공룡이 뭔가요? 벨로시랩터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벨로하고 여기 벨로가 똑같은 어원인데요. 벨로시랩터가 왜 벨로시랩터죠? 왜 벨로시랩터죠? 이놈이 더럽게 빠르잖아요. 벨로시티라는 말은 속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속도. 그러니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관리적으로 맞는 말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T맵 같은 경우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뿌려줄 때까지 시간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지금 꽉 막힌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10분 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 몰라 그래서 우연히 가봤는데 뻥 뚫려 있다든가 아니면 뻥 뚫려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가봤더니 정말 꽉 막혔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갖다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빨라지면 그러면 적절하게 교통량을 제대로 분배를 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되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도전 과제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이제 다양성에 대한 정보 도전 과제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도전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다양성에 대한 도전 과제가 지금 산업에 대해서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석 결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그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경제 주간지의 표지거든요. 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가 책을 불태우고 있느냐 하면은 아마존이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왜 아마존이 불을 태운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마존이 이전의 출판 산업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룰을 바꿔버리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OSMB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 중에 이제 촉진 관리가 있으니까 키워드 광고를 하거든요. 이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사용하는 교재였는데요. 이 교재를 제가 킨들로 샀어요. 그래서 킨들로 사서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좀 보게 하자라고 해서 이런 거에다 뭘 하죠 우리가? 밑줄을 칩니다. 밑줄을 친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밑줄을 치니까 이렇게 이건 괜찮은 말인데 밑줄을 치니까 무슨 메시지가 같이 나오냐면요. 네가 지금 밑줄 친 곳에 23명의 다른 독자들이 같이 밑줄을 쳤다 하는 정보가 나와요. 이게 왜 불태우는 거죠? 이게 왜 불태우는 거냐면요. 다음번에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가 책을 쓰겠다고 하면 아마존하고 계약을 하면 아마존에서는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썼던 것 중에 100번 줄 쳐준 내용이 이거야. 40번 줄 쳐져 있는 내용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기반해서 아마존에서 받은 정보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같이 조합해서 체계를 만들면 그러면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아마존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반응이 좋은 책이 돼요. 기존에 한 사람의 인사이트에 근거해서 책을 쓴 거에서 독자들의 반응들을 갖다가 내용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분석을 하는 형태로 책이 만들어지니까 출판 산업의 질서가 바뀌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거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 광고 같은 거, 글 같은 걸 보면은 이 게시판에 상품평이 있잖아요. 근데 게시판에 상품평을 올릴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글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보고 퍼날르고요. 어떠한 글들은 별로 큰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의 특성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까와 같은 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교수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언어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특성들을 보면 이모티콘을 쓰느냐, 문장 부호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머와 같은 것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갖다가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키워드 중복을 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얼마만큼 되더라 하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요. 이게
참 이상한데요. 제가 갤럭시만 가지고 왔는데 갤럭시는 항상 애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대안으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애플에는 없습니다. 애플을 중심에서 보면은 갤럭시는 그 대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죠? 애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애플밭이거든요. 근데 갤럭시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 중에 이쪽이 이렇게 뜨는데요. 학습법, 해마 기억법 뭐 이런 거예요. 요걸 보면은 갤럭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팔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엄마 아빠들이 사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엄마 아빠들이 사주는 이유는 학습 앱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그거에 대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특성들을 가지게 되어서 이게 이런 구조가 되어지면 이게 조회가 더 많이 되어지고 더 많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키워드 광고 마케팅 홍보학과시니까 키워드 광고 관심 있으시죠? 왜 관심 있냐고 제가 관심 있으시죠?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키워드 광고의 지금 그 규모가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광고업계의 전문가 되시려고 또는 광고업계의 전문가로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연간 시장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익의 규모가 얼마죠?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매출 말고요. 이익의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 크기가 그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보통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서 TV 광고를 키워드 광고가 매출 구성을 갖다 넘겼습니다. 재작년에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되어짐으로써 이제 키워드 광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광고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보면요. 링크가 달려있고, 요게 랜딩 페이지죠. 요거 찍으면 들어가는데. 그럼 들어가면 CPC로 과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찍게 만들도록 하는 설명이죠. 이걸 우리가 T&D라고 그러고요. 뭐 이런 키워드 광고들을 가지고 이제 네이버가 돈 벌어서 연매출 1조 5천에서 2조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관리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요. 저걸 찍고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면 수익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비용 대비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1대1로 매칭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검색당 매출로 생각해 보면은 이걸 검색 효율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라다를 찍고 들어간 사람들이 전체 검색에서 차지한 매출이라고 하는 건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프라다 명품 아닙니까? 그죠? 근데 프라다를 검색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아서 76,500원을 좀 넘는, 한 7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프라다를 빼버리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검색 효율이라는 지표가 아니라 딴 지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라다를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프라다를 검색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건 마지막으로 찍어서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사람별로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객단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프라다를 검색하지 않은 애들은 객단가가 10만 원 정도인데요. 프라다를 검색한 애 사람은 객단가가 11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지표로서 검색 효율을 가지고 키워드를 관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이 전체로 보아서 어떤 걸 갖다 검색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프라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프라다를 포함해서 검색을 했다는 건 명품에 대한 검색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마지막에 찍어서 하는 거는 가방 제일 싸게 파는 곳을 갖다가 찍어서 그 안에서 프라다를 골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색 효율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관리상의 편리 때문에 검색 효율성이라는 지표를 쓴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검색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것이 맞는. 뭐 항공권도 그럴 것 같아요. 항공권도 가만히 보면요, 자유여행 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땡처리 항공권부터 쭉 가서, 뭐 어떤 사람은 항공권부터 쭉 가서 키워드를 치면서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위에 두 사람은 검색을 했고, 구매를 했고, 아래 두 사람은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럼 자유여행이라는 건 구매 안 했으니까 자유여행이라는 걸 빼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체에서 뭘 생각해서 보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2011년에서 2011년 한 해 동안에 인터파크 투어에 들어온 사람들의 키워드 서치를 갖다 다 모았습니다. 한 220만 건 정도 되는데요. 220만 건을 사람별로 쪼개서 보니까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키워드를 쳤더라고요. 110만 명 정도예요. 이런 11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 번 세션에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를 찍었는지 하는 것들 이제 분류를 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 중에서 싸게 팝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걸 보는 게 저의 목적이었거든요. 반응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그 키워드를 갖다 찾는 과정에서 초기에 싸게 팝니다라고 하는 걸 찍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엔 삽니다. 왜냐하면 살 거니까 싸게 팝니다를 찾은 거죠, 처음부터. 근데 중간쯤에 싸게 팝니다라는 걸 찾은 사람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싸게 팝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 찾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검색 결과들 다 알고 이제 어디를 갈 것인지 확인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보다 비싼 데 파는 거 없나 하는 것 같아 더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할인 키워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매 확률이 달라진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확인을 해서 본 건데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본 여행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삽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는 게 자기 취미예요. 근데 일본 여행이 아니라 일본의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옆에 있는 뭐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베스틴 호텔을 갖다 찾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리 특정한 정보를 찾은 거잖아요. 이게 중간 정도에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효과가 약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과 같이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어떤 키워드에서 결국 구매를 했는가를 가지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구매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중에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쇼핑에서 PC 온라인과 모바일 온라인 쇼핑의 매출 비중을 매달 발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매달 발표를 하는 게 매달 조사한다는 얘기죠. 매달 조사한 결과가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반 후에 확정이 됩니다. 처리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지난달 기준으로 58%였습니다. 모바일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숫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았으면 60만 원이 모바일로 팔린 거예요. 40만 원이 PC 온라인으로 팔리고. 그 숫자 보면서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굉장히 불편하냐면,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모바일로 첫 구매면 22,000원. 모바일 앱을 지금까지면은 쿠폰 적립, 뭐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셨죠? 이게 다 사실은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어제 다른 그 유통학회 세미나에서 그 어센츄의 송건일 전무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S 샵이 지금 가장 그 마케팅 비용이 크고요. 그 다음이 쿠팡입니다. 이 두 회사는 모바일 부분은 완전 적자예요. 제가 이제 그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렇게 프로모션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계속해서 밀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태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온라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워낙 다양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먼저 그 시장 점령해서 여기다 내 땅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다음날 누가 프로모션 치고 들어오면 바로 쪼그라들 수 있는 시장. 그런 건 오히려 뭐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게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땅 딱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 거기다 프로모션 비용 막 쏟아놓았다가 나중에 우리 돈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익을 좀 챙겨야겠어. 그럼 비싸게 받아볼까 하면 바로 쪼그라. 그래서 사람들이 PC 온라인과 모바일 온라인을 교차 방문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크게 놓고 보면은 PC 온라인과 모바일 사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위에 것만 보면은 G마켓 한 번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바일에 11번간 한 번 더 갔으면은 이 사람은 요 세 개를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두 개의 다른 사이트에서 살려고 고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왜 갔겠습니까? 예? 예, 뭐 자랑하려고 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쇼핑몰 사이트에 간다는 게 두 가지 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임계 효과라고 합니다. 쇼핑몰 한번 갔다 오면은 쇼핑몰 또 가야 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쇼핑몰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쇼핑몰에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진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사이트의 화장실 이론에 따라서 본다면은 이게 화장실 갔다 온 다음부터 마음이 확 바뀌지만 그 다음부터 화장실에 갈 확률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자마자 뒤돌아서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화장실에 갔다 와서 평정을 찾은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장실에서 그 사람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PC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화장실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그러면 한번 쇼핑몰 사이트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엔 방문할 확률이 거의 없어지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야지 이제 다시 방문하는 확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또 들어갑니다. 이건 화장실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용 패턴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진짜 가서 사는 게 PC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 쇼핑몰 사이트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많이 안 쓰는 대신에.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렇게 쿠폰을 사용해서 모바일로 고객들 갖다 이전시키는 기업의 활동들은 정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효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설명하지 못한 더 많은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요. 이제는 사람들한테 너 초콜릿 살래?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한테 fMRI와 같은 영상장치를 찍어놓고 초콜릿을 보여주면 자기가 안 사! 이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에서 산다고 하는 게 보여요. 어디가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부위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로 이미징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것과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의 여정 뭐 이런 것들 같이 결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고요. 닐슨 코리아라고 하는 시청률 발표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닐슨 뉴로라는 상품을 출시를 해서 이 닐슨 뉴로에서 소비자들의
매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뇌에서 이미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가지고 분류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매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미 출시해서 조사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할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어디가 빨개지면 먹고 싶다는 얘기인지, 어디가 활성화되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인솔라라는 거 축두엽에 있는 부위인데요. 이 어디가 활성화되면 산다는 건 질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산다고 하는 결정이 일어나는 건 이 부위가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억제에 대한 부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켜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뭐, 과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닐슨의 상품이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보여줍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되었을 때 지금 사람들의 감정 반응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메시지가 30초 안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면 이게 좋은 광고로서 효과를 얼마나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세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세트 구성하는데 1,000만 원이래요. 싼 거예요. 진짜 이제는 어베일러블 할 정도로 싸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 캠페인 하나 만들어서 이거 TV에다 실어서 보내면 국내에서만 가시성 있게 보내면은 이충국전이 한 얼마쯤 듭니까? 사람들이 광고 좀 봤다 그러면 10억은 월 지출. 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10억, 20억이 되는데 월이죠, 월.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캠페인 진행하려고 하면 한 60억 드는데 1,000만 원 들여서 효과성에 대해서 사전 테스트하는 게 비싼 가격이 아닌 거죠. 앞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사람들의 시간대에 따라서 어느 점포들을 갖다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갖다 분석을 해본 건데요. 밤 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종일 온라인과 모바일의 활용 비율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인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들을 갖다 보면은 크게 보아서 백화점, 편의점 패턴과 대형마트 인터넷 패턴이 유사한 형태의 그 고객들의 움직임을 갖다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백화점 편의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인 것 같고요. 그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같은 경우가 직장인들, 죄송합니다. 백화점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가 직장인들인 것 같고요.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백화점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가 하나로 묶이고, 백화점 대형마트가 하나로 묶이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들과 같은 형태로 서로 대별화되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의 패턴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더 움직임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재미없는 본방송을 너무 보래서. 우리가 지금 도전 과제로 오는 데이터가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퍼스펙티브가 어떤 건지,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